에도에 올라온 어떤 다이묘가 자꾸 초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갈군 거죠. 갈구니까 열받아서 대충 손에 밥 쥐어서 자 얘따 먹어라 하고 던져줬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화 많이 났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회전초밥집에 가서 초밥을 먹는데 회전초밥집 가면 접시 하나에 2조각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뭐 하나하나 가져와서 한 조각씩 나눠 먹고 더 맛있는 건 가져와서 더 먹고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문득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초밥이 2조각으로 나오는 걸까? 왜 그럴까요? 한 조각만 주면 너무 정없어 보여서 그런가? 아니면 접시는 큰데 뭐 달랑 하나 내놓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 여튼 오늘 알아볼 주제는 2조각의 예술 스시 왜 2조각이 되었을까? 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3줄 요약. 첫 번째, 초밥이 2조각이 된 이유는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초밥이 규격화된 이유는 전쟁과 산업화 때문이었다. 세 번째, 초밥은 원래 만드는데 1년이 걸리는 슬로우푸드였다. 자, 저는 뭔가 흰 쌀밥 위에 생선이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뭔가 일본의 아기자기하고 좀 정갈한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귀엽지 않나요? 자, 하여튼 오늘의 주제는 초밥은 왜 2조각이 나오는가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자를 배려한 결과입니다. 원래 초밥은 노동자들이 빨리 먹고 가기 위해서 먹던 한 끼 식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가 돼야 되니까 크기가 꽤 컸겠죠. 주먹 크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선도 그만큼 두툼했대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먹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막 베어 물다가 밥이 흩어지기도 하고 생선 배분을 좀 잘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맨밥만 먹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튼 손님들이 그러한 것을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당시 초밥집 사장님들 중에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먹기가 좀 용이하도록 반을 잘라서 주던 것이 초밥이 2조각이 된 이유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뭐 특별히 대단한 것 같진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이상민 씨가 몇 개고 밥알이 몇 개고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몇 개인 것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격이 정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관습, 암묵적인 룰처럼 지켜왔다고 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 중이었던 1941년 물자 부족으로 여러 물품들의 유통을 통제했어야 됐는데 그 중에서는 초밥의 핵심 재료인 쌀과 생선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치품 금지 정책의 일환으로 외식을 불필요한 소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외식 음식점 영업을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배급제로 뭐 지자체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에서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종전 후에 경제가 박살나버리죠.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에서는 배급제로 식량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해요. 역시 외식 음식점도 영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어머나 방법을 찾아냅니다. 약간의 꼼수이긴 하지만 판매 방식을 바꿔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판매가 아니고 위탁 가공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야 손님아, 네가 쌀이랑 재료 들고 와라,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너 나한테 인건비만 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단속이 나와도 나 음식 안 팔았는데, 나 그냥 만들어주고 인건비만 받은 건데 뭐 문제 있음? 이런 거죠. 좀 웃기긴 하죠. 좀 뭐랄까, 정부 입장에서는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서 좀 거슬리고 짜치는데 뭐 이렇게 건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튼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데 손님들도 배급제로 쌀을 받다 보니까 1인당 정해진 그람 수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1인분이 150g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150g을 10조각으로 나누어서 초밥 한 조각에 15g 정도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암묵적인 룰처럼 지켜져 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현재 초밥이 1인분에 10조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가게마다 10조각이 나오는 데도 있고 8조각, 뭐 12조각 각각 가게 특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여튼 그렇게 전쟁 전후로 초밥 한 조각당 밥 15g 정도 넣는 것을 암묵적인 룰처럼 지켜오다가 초밥이 하나의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표준화가 됩니다. 뚜둔, 바로 회전초밥이 등장을 한 거죠. 시라이시 요시아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회전초밥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맥주 생산용 컨베이어 벨트를 보고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뭐 대박이죠.
자, 그런데 이 회전 초밥 사업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뭐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많은 사람들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조 속도가 빨라야 되겠잖아요. 물론 뭐 맛은 기본으로 좋아야 되겠지만 당시 주방장들이 각자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속도나 맛이 일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량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밥의 양이 15에서 18g으로 정해지는데 이게 한 손에 쥐고 딱 이렇게 만들기가 좋은 크기였다고 하고요. 또 손님들이 한 입에 쏙 먹기가 너무 용이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주방에 손이 부족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기계를 개발합니다. 바로 밥찜 기계가 등장을 해요. 밥이 15g, 생선이 5g 정도로 철저히 더 표준화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초밥 한 조각에 밥이 15g과 생선이 5g이 어떤 뭐 국룰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초밥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장인 정신인데 이 초밥이 음식 중에서는 장인 정신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 장인 정신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냐면 일본의 이 음식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장인 오노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노지로는 1925년생으로 현재 2025년 기준으로 100세 되신 거죠. 놀랍게도 견역이십니다. 대박. 자, 이분이 2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밥을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74년차 되신 건데요. 미슐랭 3스타를 수상한 가장 나이가 많으신, 그러니까 최고령자이고요.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가 이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초밥을 대접하면서 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에게 이 초밥을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대부분 1년에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버린대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으면 너무 끈기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처음에 1년에서 2년 정도는 아예 음식을 못 만지게 한다고 합니다. 계속 물수건에 물을 짜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을 연습하는 거죠. 또 가게 운영의 전반을 배우기 위해서 허드렛일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2년 정도를 잘 이겨내고 나면 밥 짓기, 좋은 재료 고르기, 재료 손질법 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서 초밥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쉽지 않지. 자, 한 제자는 가장 기본인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정말 진심이 아니라면 버티기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하여튼 장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일본, 이 긴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배우고 갈고 닦는 모습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시라는 음식 자체도 원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요거도 아주 좀 재밌는 이야기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은 원래가 지금처럼 밥이랑 날생선을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초밥은 생선을 오래 보관해서 먹기 위해 만들어진 발효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초밥은 단촛물이나 식초를 넣어서 좀 시큼한 맛을 내잖아요. 근데 최초의 초밥은 밥을 생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시큼한 맛이 나오게끔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삭힌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먼저 생선의 내장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밥을 채워 넣어요. 큰 항아리에 밑에 생선 깔고 위에 소금 뿌리고 밥 올리고 또 생선 올리고 소금 뿌리고 밥 올리고 이렇게 몇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름돌을 얹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쌀이 발효되면서 시큼한 맛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밥이 너무 작아서 이 냄새가 정말 많이 나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밥은 먹지 않고 발효된 생선만 꺼내서 반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자미 식혜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고춧가루는 쓰지 않았겠지만요. 여튼 이 스시의 이름이 나레즈시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일본이 시작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캄보디아에 있는 메콩강 유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메콩강은 우기가 되면 강이 범람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건기가 되면 땅이 비옥해져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먹을 생선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밥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킨 거죠. 실제로 캄보디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 생선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음식을 보면 나레즈시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최초의 스시 나레즈시가 탄생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가마쿠라 시대, 그러니까 12세기쯤 들어서 식량이 부족해서 밥을 좀 그냥 버리기가 아까웠던 건지 아니면 너무 맛있어서 좀 빨리 먹고 싶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 1년 정도 걸리던 이 발효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킵니다. 밥이 다 삭기 전에 꺼내서 밥과 함께 먹기 시작했고요. 그게 현재 초밥의 형태의 밑그림이 된 겁니다. 이 나레즈시는 세금이나 선물로도 정말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만드는데 시간과 품위가 좀 많이 드니까 정성이 담긴 선물 뭐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게 스시가 점점 발전하는 와중에 크게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가 한번 찾아와요. 그게 바로 에도 시대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정권을 어느 지역의 막부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구분하곤 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그러니까 현재 도쿄 지역을 본거지로 잡으면서 에도 시대, 그러니까 도쿄가 일본의 중심이 된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교토가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발달이 좀 덜 되어 있었던 에도, 그러니까 도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지역에서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18세기 중반에는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해요.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인 게 뭐냐면 당시 한양에는 19세기 말이나 되어서야 겨우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에도 시대에 들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특히 에도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바로 참근교대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밖으로 나와서 주군을 모신다라는 뜻으로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250여 명 정도의 다이묘들이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에도,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막부를 지키러 왔어야 했죠. 이때 한 명의 다이묘가 움직이면 적게는 2,500명, 많게는 4,000명 정도가 움직이는데 이런 다이묘가 일본 전역에 25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한 번 움직일 때 엄청난 규모로 움직였던 거죠. 이 엄청난 인원이 매년 또는 경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에도의 교통과 상업, 통신 등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들을 감당할 식량들이 있어야 됐고 그에 따라서 식당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참근교대를 하면 대부분 무사와 인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진득하게 앉아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포장마차 형태의 길거리 음식점이 이때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초밥은 당시만 해도 숙성 시간이 필요한 슬로푸드였거든요. 이게 니즈가 맞질 않았던 거예요. 원래 1년 정도 걸리던 것을 몇 개월로 단축은 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래 걸리는 게 이 에도 시대의 소비자들에게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현재 초밥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초밥이 쌀과 생선을 발효시킨 음식이다 보니까 주된 맛이 신맛이었거든요. 이 신맛을 내기 위해서 이때부터 식초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발효시킨 이유는 내륙으로 그 생선을 들고 이동하다 보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오래 먹기 위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도쿄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합니다. 도쿄는 바다와 좀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생선을 좀 신선하게 공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요리의 이름이 하야즈시, 그러니까 빠른 스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이렇게 1700년대에 들어서야 오늘날의 초밥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밥은 초밥을 활용해서 만든다 치고 뭐 생선은 도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했지만 여전히 만드는 방법은 밥 위에 생선 올리고 다시 밥 올리고 생선 올리고 누름도로 누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로웠던 거죠. 이 방법은 현재도 초밥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인 하쿠즈시로 도시락 등을 만들 때 주로 활용하는 초밥이긴 해요. 근데 얼른 먹고 가야 되는 에도 시대의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느리고 번거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니즈가 맞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만드는 방법마저 포기하고 현재 초밥을 만드는 방법인 쥔초밥 형태의 니기리즈시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쥔초밥, 니기리즈시가 탄생한 배경에는 여러 설이 존재하는데 좀 재밌는 설은 에도에 올라온 어떤 다이묘가 자꾸 초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갈군 거죠. 갈구니까 열받아서 대충 손에 밥 쥐어서 자 얘따 먹어라 하고 던져줬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화 많이 났네. 그리고 이 에도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밥이 이 두 조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좀 빨리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반을 잘라줬던 거예요. 자, 여튼 그렇게 쥔초밥이 점점 더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더 다양한 초밥들이 탄생을 한 거고요. 자, 오늘은 초밥이 왜 두 조각으로 나오는가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을 해서 초밥에 숨겨진 이야기와 또 초밥의 역사에 대해서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떤 초밥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밥 맛을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날 생선이 올라가 있는 초밥이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튼 뭐 초밥 다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초밥 먹고 싶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빠잉.